수업해 볼까요? 4명이면 많이 많죠. 1명이라도 오면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벌써부터 찢어 먹으면 어떡해? 그래요. 선생님이 현우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만 커도록 하세요. 알겠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뭐 그러죠. 건강만 하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현우 건강하죠? 네.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볼까요? 수업이 시작했으니까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죠. 바깥에 보지 말고요. 바깥에 사람들은 네가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제 보죠. 유제 6-6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의 포함 관계가 이렇대요. 물론 A, B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그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A, 이렇게 B 있고요. 그 다음에 U 있는데 A가 B에 포함된다니까 A 중에 B에 포함되지 않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B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는 걸 그리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뭐 이쪽이 조금 더 나중에 복잡한 형태를 해석하기가 좀 편해서 이쪽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A 합집합 B가 B냐라고 돼 있어요. A 합집합 B는 이만큼이죠? 근데 여기가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B랑 똑같은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여기예요. A 교집합 B는 여기인데 A가 두 군데 중에 여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은 A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됐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인데 그게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하고 같냐고요? 아니죠. 어떤 부분 때문에 안 같냐면 여기 부분 때문에 같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의 여집합이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요거 이제 오늘 할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집합이고요.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보니까 이만큼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림 그리기 싫으니까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서 U 있어요. A 차집합입니다. A 중에 B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면 없죠. 나머지 부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없으니까 공집합이 맞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제 6-10번입니다. 6-10번. 두 집합 A, B가 전체 U의 부분 집합이고 U의 원소의 개수는 30개.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8개. 그리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자꾸 이러죠? 새로 사야겠어요. A, B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겹치는 데부터 표시하면 좋다고 그랬죠? 여기서 제일 많이 겹치는 데는 여기고요. 문제에 나와 있어요. 8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인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요. 왜? 오겠죠 뭐. 여기에요. 여기가 17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라고 놓고요. 여기 베타계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셨어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핸드폰 뒤에 제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요. 문제에서 전체가 30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을 더해서 3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20, 이렇게 더하면 25이죠. 그럼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5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각각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예요. A의 원소의 개수는 알파 더하기 8이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베타 더하기 8이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6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무조건 5였죠. 그래서 답은 21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친구는 결국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6-3번입니다. 6-3번 일부러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3개짜리고요. 3개짜리를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전체 집합 U에 세 부분 집합이 있는데요. A차 집합 B, B차 집합 C, C차 집합 A의 합집합이에요. 그럼 A, B, 왜 이렇게 가루가 많이 떨어지니? C 이렇게 있고요.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 U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A차 집합 B예요. A차 집합 B니까 A 있고 B 있는데 A 중에 B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됐죠? 그리고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니까 B금을 같은 방향으로 칠해줄 겁니다. B차 집합 C는 B 중에 C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자꾸 살아. 자, 그 다음에 C차 집합 B는 C 중에 A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들어가진 않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뭐래요?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표현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 포함관계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물론 알면 좋지만 공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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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집합이라고요. 됐어요? 그럼 A는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2개 영역이 3개 영역이 공집합이니까 A는 모두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B도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루어졌는데 3군데가 공집합이니까 모든 B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도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개가 비어 있으니까 모든 C는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A도 여기에만 있고 B도 여기에만 있고 C도 여기에만 있어요. A는 B는 C와 같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있는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B는 C니까요. A 교집합, A 차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A 차집합 A예요. A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의 여집합이에요. 뭐죠? 전체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전체 하면 무조건 A겠죠.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차집합 A예요. 그럼 A 차집합 A는 뭐죠?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 6-4번입니다. 밑에 있는 4번 볼까요? 자,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우린 0, 1, 2, 3, 4, 5만 원소로 가질 수 있다. 이 뜻이고요. A는 3, 4, 5래요. 근데 나머지 내용은 이제 1번에 나와 있죠. 저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B의 원소 중, 집합 B 중 원소가 가장 작은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C는 없으니까 우리 A랑 B만 그려서 해석을 해보죠.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는 3, 4, 5를 가진다고 했고요. 요거부터 좀 해석을 해보죠. A 여집합 합집합 B예요. A 여집합 합집합 B면 A의 여집합이 요 바깥 부분이죠. 그거랑 B의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지금 B금 치는 부분이 좌측에 있는 식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A 차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혹시 기억나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드모르간의 법칙 하면서 A 차집합 B가 있는데 그거의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은 없지만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그거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저기죠. 사실은 뭔 거예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알면 좋고요. 모른다고 문제를 푸는데 그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 친구랑 A의 교집합을 구했대요. 그럼 A의 교집합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칠하면 둘이 겹친 데는 여기만 있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되냐면 A 교집합 B가 되네요. A 교집합 B에 오는 친구가 3, 4래요. 싹 다 좀 지울게요. B급이 너무 많아. 지우고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U가 있고요. A,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여기에 3과 4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A는 3, 4, 5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5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전체 집합 중에서 0, 1, 2, 3, 4, 5 중에 3, 4, 5의 위치는 결정이 돼버렸죠. 그럼 0, 1, 2가 여기에 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문제에서는 집합 B의 원소가 제일 적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0, 1, 2가 모두 여기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합 B는 3, 4만 가지면 되는데 이건 좀 옛날 문제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리 문제 풀어봤어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영역을 편의상 알파 영역, 여기를 베타 영역이라고 놓으면 0, 1, 2는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0, 1, 2가 발로 차지 마! 0, 1, 2가 순서대로 알파, 알파, 베타를 선택했다면 여기에 0하고 1이 오고 여기 2가 오면서 B의 집합 중에 0, 1, 3, 4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의 선택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B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2개, 요거의 선택지 2개, 요거의 선택지 2개에서 이런 구조라면 B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8가지가 된다라는 게 요즘 좀 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분집합처럼 해석을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A교집합 C는 공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A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면 이거 지금 1번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A가 있고요. 여기에 C가 있는데 여기가 공집합이라고요. 그럼 A는 3, 4, 5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군데 중에 여기가 비었으니까 여기가 3, 4, 5겠죠. 됐죠? 그럼 남은 친구들 뭐예요? 똑같이 0, 1, 2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 있다고요. 됐죠?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구조니까 그럴 때 C가 될 수 있는 건 아까 한 여기 알파 영역, 베타 영역으로 해서 알파, 베타에서 이 경우 하나당 하나씩 생기니까 총 몇 가지? 8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선 집합 C가 몇 개냐가 아니고 구하세요 했으니까 8개를 다 쓰셔야 돼요. 8개를 다 쓰셔야 돼서 일일이 쓰면 8개밖에 안 되니까 써보면 공집합 0만 가지는 친구, 1만 가지는 친구, 2만 가지는 친구 또는 0, 1 가지는 친구, 0, 2 가지는 친구, 1, 2 가지는 친구, 마지막 1, 2, 3 가지는 친구로 해석이 됩니다. 됐죠? 정석 문제다 보니까 집합C를 모두 구하세요가 아니고 집합C를 구하세요가 돼버렸네요. 됐습니다. 안 온 친구들이 많군요. 하나, 둘, 2명 안 왔어요. 왜 안 올까요? 그래요. 자, 우린 수업을 나가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문제에 새로운 친구를 정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X 합집합 Y 차집합 빼기 아니에요. 빼기 아닙니다. X 교집합 Y예요. 요거 보시고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하래요. 뭐였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합집합 중에서 교집합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뭐였나요? 자꾸 꺼져. 합집합 중에서 만지지 마. 네가 만진다고 뭘 알아? 만지지 마.
깜짝 놀랐네, 움직여서, 이씨. 자, 합집합 중에서 교집합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면 여기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이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맞추시는 분 칭찬해 드릴게요. 이 구조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대칭차집합. 선생님이 대칭차집합 왜 중요하다고 했나요? 대칭차집합은 뭐가 성립한다고 했죠? 복습들을 전혀 하지 않는군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데 그걸 일일이 보여주려면 개월에 걸리니까 그냥 결과물을 기억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영역 중에서 큰 원소가 X, 여기에 속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 속할 때 저런 기호를 쓰기로 했대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1, 2, 5랑 2, 3, 4랑 2, 4, 5가 있네요. 그러면 해볼까요? X, A, B, C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렇게 세 개로 그리고요. 세 개가 모두 가지고 있는 친구 뭔가요? 세 집합이 모두 가지고 있는 원소 뭔가요? 대답해줘, 얘들아. 세 개가 모두 가지고 있는 원소는 2죠. 그럼 A,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뭔가요?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가지고 있는 원소. 2밖에 없죠? 그럼 여기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B, C가 가지고 있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 뭔가요? 2, 4죠? 그럼 여기에 4가 오겠네요. A, C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뭔가요? 2, 5죠? 그럼 여기 5가 올 거예요. A는 1, 2, 5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2, 5가 여기 있으니까 1이 여기 있고요. B는 2, 3, 4를 가지고 있는데 2, 4가 여기 있으니까 3이 여기 있겠네요. 그 다음에 C는 2, 4, 5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2, 4, 5가 여기 모두 있네요. 여기가 공집합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보세요. 대소관계는 아니죠. 적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볼게요. A와 B의 대칭 차집합으로 놓고 보면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영역에서 지금 빗금친 영역에서 가장 큰 원소는 누군가요? 5죠. 그럼 5가 어디에 속해 있나요? A에 속해 있나요? B에 속해 있나요? A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A에 속해 있으면 A 쪽이 이런 기호를 가지게 된다고요. 이 문제에서 만든 그냥 특징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A랑 C에 관해서 해볼게요. 자, A랑 C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A, C면 여기죠? 이만큼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 중에 제일 큰 원소는 누군가요? 값이 제일 큰 원소. 4죠. 4죠. 4가 어디 속해 있나요? A에 속해 있나요? C에 속해 있나요? C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B랑 C 이야기를 해볼까요? B랑 C 이야기를 하면 B, C의 대칭 차집합 형태는 여기랑 여기입니다. B, C의 대칭 차집합 형태 중에 가장 큰 원소는 얼마인가요? 권구현 씨, B, C의 대칭 차집합 형태의 가장 큰 원소는 누군가요? 맞아요, 5입니다. 5예요. 그럼 5는 어디에 있던, 누가 가지고 있어요? C가 가지고 있죠? 그럼 B와 C의 관계는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건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뒤집어서 표현했네요. C, 이쪽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A, 그리고 B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새로운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 조건을 읽고 그 자리에서 해석해서 푸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뭐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구조를 딱 보고 이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아니고 이거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구나 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우 슬픈 일 있나요? 졸려요. 그럼 뭐 선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해드릴 게 없네요. 원하는 거 있습니까? 네, 그럼 자지 말아요.
선생님이 요즘 뭐 재밌는 이야기를 있나 잠깐 생각해봤는데 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요즘 힘들고 할 것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죽어버리고 싶어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석 마지막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이거 했나요, 여러분? 네, 안 했습니다. 14번. 읽어보긴 했나요? 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나요? 운동복의 색깔과 남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없고요. 빨간색이나 흰색이 아닌 사람 없어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빨갛다 히다를 A, B, 남녀를 X, Y 놓으면 너무 빡세요. 미지수가 4개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 아니면 뭐밖에 없다고요? 여자밖에 없어요. 빨간 거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자를 A 집합이라고 놓으면 남자는 뭐라고 놓으면 좋겠어요? A가 아닌 나머지니까. 그렇죠. B라고 놓는 것보다 A 여집합이라고 놓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2명밖에 안 온 거예요. 2명만 안 온 거예요. 몰라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딴 걸 물어보는 거야? 이 새끼가. 자, 그래서 A는 여학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B라고 설정한 다음에 남학생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놓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이 남학생이라고 놓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B는 맞죠?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입니다. 그럼 B의 여집합은 원래는 빨간 걸 입지 않은 건데 여기서 빨간 거 아니면 흰색밖에 없으니까 흰색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A, 이렇게 B예요. 그럼 여기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여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여학생이면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학생이면서 빨간 옷을 입지 않은 학생이죠. 빨간 옷 입지 않은 건 뭐예요? 흰색 옷 입은 학생입니다. 그럼 여기는 A가 아니죠? A가 아니에요. 근데 빨간색이에요. 남학생인데 빨간색을 입은 사람이 여기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빨간 것도 아니고 여학생도 아닌 거죠? 남학생인데 흰색 옷 입은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A, B, C, D 4개로 나눠서 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학생인데 빨간 옷 입은 학생이고요. 여기는 여학생인데 흰색 옷 입은 학생이고요. 여긴 남학생인데 아니다. 여기가 흰색이다. 여기가 흰색이고요. 여기가 빨간 옷 입은 학생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남학생인데 빨간 옷 입은 학생이고요. 여기가 남학생인데 흰 옷을 입은 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제일 마지막에 보면 흰색,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90명, 50명이래요. 그럼 흰색을 입은 학생, 여기 흰색을 입은 학생은 이거랑 이거죠. 이게 합쳐서 90명. 90명이고요. 말로는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0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90이고요. B의 원소의 개수, 빨간 옷 입은 학생은 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서 많이 겹치는 데부터 하자고 그랬죠? 많이 겹치는데 여학생인데 빨간 옷 입은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옷을 입었다. 그럼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여학생의 나머지 절반은 흰색 옷을 입었겠죠? 그럼 여기 인원을 안 나왔어요. 문제에선 X라고 놓으면 여기 인원도 X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래요. 그러면 흰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 지금 빗금치는 부분이에요. 빗금치는 부분의 30%가 얘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퍼센트로 되어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네? 빗금친 부분의 30%가 여기다를 X 쓰지 말고요. 그냥 새로운 미지수 써서 해보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자지마. 빗금친 부분의 30%가 여기다를 X 말고 새로운 변수를 써서 표현해보세요. 주무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30%면 요 바깥은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B가 30대 70이니까 3대 7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놓을 거냐면 3K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7K라고 놓으면 되겠죠? 근데 3K가 X인 거예요. 그럼 분수를 쓰는 건 좋지 않을 테니까 계산이 이 X를 그냥 3K라고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흰 옷 입은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90명 중에서 30%라고요. 그럼 실제 인원 나왔네요. 몇 명이에요? 90명 중에 30%니까 실제 인원 몇 명이에요? 27명이죠. 근데 여기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27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70%니까 97에 63명이에요. 아까 빨간색 입은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명. 근데 여기가 27명이네요. 그럼 여긴 몇 명이에요? 23명이 되겠죠. 인원 모두 구했네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운동복을 선생님이 이해를 잘못했나요? 운동복이 빨간 거 아니면 흰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네.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운동복을 입은 여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해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 있고요. 흰색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C로 만들어야겠네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C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3개로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미쳤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합시다. 이렇게 있고 A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한숨까지 쉬고 그러니까 B 그 다음에 여기는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 여긴 없죠. 빨간색이면서 동시에 흰색을 입은 학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옷 2개를 입은 학생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겠죠? 예, 아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흰색을 입은 여학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을 입은 여학생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학생인데 빨간 것도 흰 것도 입지 않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요 바깥은 뭐라고요? 남학생이고요. 근데 흰색 옷을 입은 학생이 90명이고요. 빨간 걸 입은 학생이 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죽여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90명, 50명 있는데 저기요. 흰색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7명이었죠. 아까 한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입은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 옷을 입은 학생은 전체의 절반이라고. 그럼 이 인원을 X라고 놓는다면 빨간색 옷을 입은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이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27-X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빨간색도 흰색도 운동복을 입은 학생 중 빨간색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빨간 거 입은 여학생 인원이 나왔네요. 50명이죠. 제일 첫 줄에 있었네요. 됐죠? 빨간 거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여기 나오네요. 27-50이라고요? 아이씨, 이거 바꿔 적었죠? 미안해요. X-27이죠. 미쳤나봐요.
요겁니다. x-27이죠. 그래야 더해서 x, 요거 x 되니까요. 그럼 이건 50에서 27을 빼니까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옷을 입은 여학생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해를 했네요. 남학생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공집합이고 여기 공집합이네요. 됐죠? 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제 샤프시. 저런 과자 사 먹을 돈으로 샤프심을 좀 사세요. 과자 안 먹는다고 하기엔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리고 샤프심 한 1,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안 갖고 왔어. 저런 가지고 댕겨요. 다음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189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거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교집합의 여집합이에요.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뭐예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죠? 대답해줘.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죠? 차집합과 똑같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건 B차집합 A랑 똑같아요. 그럼 B차집합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표현을 한다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여기가 뭐라고요? 공집합이라고요. 그럼 B는 하나, 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모든 B는 여기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 안에 B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되냐면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대로 냅두셔도 되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 그 다음에 B 차집합 A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위에 있네요. 그냥 B 차집합 A 뭐였어요? 공집합이죠. 공집합과 합집합을 하면 그냥 이거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친구는 그냥 A 합집합 B입니다. 그럼 A 합집합 B면 원래 이만큼이죠? 근데 A 합집합이면 이만큼인데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만과 똑같네요. 결국 우측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B 교집합 A, A와 B의 교집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조에서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죠. 근데 여기를 A 교집합 B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B가 두 군데 중에 여기가 없으니까 사실은 여기를 B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겨워하지 마세요. 네, 지겨워하지 마세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시간이. 뭔 사정이 있겠죠. 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오다가 어디를 들려야 된다든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뭐 그만뒀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만뒀는데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만둔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은 그만둔다고 해서 뭐 혼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건 늘 뭐예요? 공부를 안 할 때입니다. 공부를 좀 하세요. 아직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잖아요.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할 날이 남았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석사, 박사까지 하면은 한 15년? 20년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석사, 박사 안 하고 학사까지만 한다 그러면 한 9년 정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5년 아니지 2년만 하면 됩니다. 네, 올해랑 내년만 하면 되죠. 대학 안 갈 건데 고등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냥 올해랑 내년까지. 대학교 안 갈 거면 그래도 되죠. 근데 올해랑 내년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대학에 가고 싶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하면 많이 늦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 망한 건 아닌데 많이 힘들어요. 네, 그런 거라서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한번 해봐야죠. 해보고 본인이 도저히 공부가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쉬어야죠. 다른 거 하면 되죠. 공부가 모든 인생의 그 도착지는 아닙니다. 공부 안 하고 다른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공부 말고 다른 걸로 먹고 살 거고. 모든 사람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약서 같은 걸 써요. 근데 계약서에 글이 싹 써 있어. 몰라. 그리고 이렇게 서명하면 큰일이 날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등쳐먹으려는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돼요. 만지지 말라고 이 자식아. 자, 193번입니다. 자연수 K에 만지지 말라고 멀미나. 자연수 K에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했대요.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설명드린 적이 없고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런 문제를 설명드리면 애들이 자꾸 그래서 결국에 공배수를 찾는 거예요? 약수를 찾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옛날 스타일 문제예요. 요즘은 공배수도 아니고 공약수도 아닌 형태에 대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 써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공배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A3는 결국 이 구조에서 의미하는 건 3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A3를 써본다면 A3는 3, 6, 9, 12, 15, 18, 21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A4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4의 배수죠? 그럼 4, 8, 12, 16, 20, 24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교집합이니까 둘의 무엇이에요? 겹치는 부분이죠. 그럼 둘의 겹치는 부분은 10이 있네요. 그럼 다음에 여기 24도 있겠죠. 그럼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12의 배수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로 하면 교집합은 그리니까 3의 배수 그리고 4의 배수니까 12의 배수구나.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친구처럼 9의 배수고 18의 배수예요. 그럼 A9는 9, 그 다음에 얼마냐? 18, 그 다음에 얼마냐? 27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A18이에요. A18이면 18, 36, 그 다음에 54 이렇게 나가거든요.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죠. 이렇게 되면 합집합일 경우엔 9도 들어가고요. 18도 들어가고요. 27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있는 36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 친구가 모두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합집합하면 결국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9가 되는 겁니다. 얘는 간단히 쓰면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교집합이면 3과 여기 있는 수에 3과 4에 뭐 해야 12가 나와요? 최소 공배수. 그죠? 합집합이면 9와 18의 무엇? 최대 공약수. 그럼 합집합이니까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일까요? 아닙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로 외우는 건 아주 쉬운 문제들에서만 쓰입니다. 왜냐하면 12와 18 해볼게요. A12는 12, 그 다음에 24, 36, 48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A18은요. 18, 그 다음에 36, 그리고 얼마냐? 54인가요?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럼 이 두 친구를 합집합하래요. 그럼 합집합하면 12도 들어오고 18도 들어오고 24도 들어오고 36도 들어오고 48도 들어오고 요거 다음은 60이죠? 54도 들어오고 60도 들어와요. 그러면 합집합의 결과는 12, 18, 24, 36, 48, 54, 6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게 누군가의 배수 형태인가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닌 문제들도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 또는 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일일이 써서 확인하는 겁니다. 저걸 보고 합집합이면 무조건 최대 공약수, 교집합이면 최소 공배수 그렇게 접근하는 건 틀린 접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일이 써보셔요. 어차피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써서 직접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나가는 친구와 앞에 건 간단해졌죠? 9의 배수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라고요. 그럼 첫 번째 겹치는 친구 누구 나왔어요? 9의 배수 중에 18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6 나왔어요. 그럼 A36이란 말 자체는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무조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직접 써보세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외워서 하는 건 내년이나 아니면 시험 보기 직전에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일일이 쓰고 해석한다로 생각을 해주세요. 시간이 개 없네요. 205번 보겠습니다. 어느 귀금속 매장을 방문한 고객 30명 중에서 반지를 착용한 고객은 13, 목걸이를 착용한 고객은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지는 A로 놓을 거고요. 목걸이는 B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전체가 몇 명? 30명인데 A를 한 사람, B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 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반지와 목걸이를 동시에 한 사람 안 나와 있어요. 많이 겹치는 여기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X로 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반지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지가 13명이니까 여긴 1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걸이를 착용한 고객은 1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목걸이만 착용한 고객이라 10-X고요. 여기 Y로 놓죠. 그럼 하나, 둘, 셋, 넷을 더해서 30명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 둘 더하면 13, 여기까지 더하면 23-X. 23-X에 Y를 더했더니 30이군요. 30명이 됐다고요. 그럼 Y는 넘겨서 정리하면 7 더하기 X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Y를, 미지수를 X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 뭐였었나요? 여기 있는 게 원소의 개수니까 원소의 개수는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3-X도 0보다. 그 다음에 X도 0보다, 10-X도 0보다, 7 더하기 X도 0보다. 찾지 말라고. 자, X는 13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요. 좀 빨리 할게요. 그러면 이거의 겹치는 범위는 어디가 되냐면요. 이거랑 이것만 겹치겠네요. 그래서 결국 X의 범위는 0과 10 사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은 고객,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럼 X의 범위가 이런데 7 더하기 X의 범위는 얼마냐니까 하나, 둘, 셋에 7 더해서 7명에서 17명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7명에서 17명까지고 그거를 라지 M 스몰 M으로 했으니까 답은 24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이거를 늘리기 위해 이거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헷갈립니다. 자자자자자. 리마인드 하나만 볼까요? 리마인드 이번에 그게 있었어요. 절대값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이야기요. 29번 보겠습니다. 한 2개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 해주고요. 이따가 혹시 수업 이론 진도 나가고 시간 남으면 하나 정도 더 해드릴게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어보죠. 집중해줘요. 주무시던 분들도 다 집중하세요. 공수2는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번 아니면 힘들어요. 부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뭡니까? 머릿속에 늘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부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뭡니까? 현우씨,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뭐였어요?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방학 때부터. 부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뭐죠? 기억으로 시작해요. 예, 기억으로 시작해요. 프로 끝나요. 예,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주어진 친구를 그래프로 최대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절대값 벗기니 뭐니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y는 땡땡땡 그래프를 그려서 그거의 y값이
K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았는데 해를 갔는데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점이 존재한다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리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저 친구 그림 그리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벗겨서 그려야 됩니다. 기억나나요? 근데 선생님이 한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 두 번인가 드렸나? 절대값 안에가 x에 대한 몇 차예요? 절대값 안에가 x에 대한 몇 차예요? 그럼 절대값을 벗는다고 해서 차수가 늘어나진 못합니다. 우연히 사라져서 줄어들 수는 있는데 1차를 절대값 벗긴다고 2차가 되진 않아요. 이 구조에선.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절대값을 벗겨도 1차거나 그 이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x에 대한 1차나 1차 이하면 우리는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직선이 그려질 거고요. 그 직선이 어디에서 변동이 있을 거냐면 이게 양음이 바뀌는 순간,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이게 양음이 바뀌는 순간,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변동될 거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넣어보죠. x에 마이너스 5 넣으면 이 식 사라져요. 0대에서 사라집니다. 요거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예요? 절대값까지 씌운다고 생각하면 봐요 여기 x에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예요? x에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입니까? 4. y값 4죠. 그럼 대입했는데 성립한다니까 마이너스 5,4를 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동되는 마이너스 1 이것 때문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2. 그럼 마이너스 1,12 여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부에선 변동 없죠? 식 하나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가 또 하나의 식일 거라고요. 그럼 어차피 직선이니까 다음 마이너스 6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6 넣으면 얼마예요? y값이 8이요. 8이요. 맞아요. 8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8이에요. 여기쯤 찍힙니다. 그럼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하나의 식인데 여기랑 여기 찍혀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6이죠. 그러면 여기쯤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k가 있어요. 그럼 y값이 k보다 작은 거 존재하죠? 우린 존재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위에 가는 거 되죠, k가. 근데 밑으로 너무 내려와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그래프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경계선이 되는 딱 요 순간이요. 여기에 y는 k, y값 4네요. 4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거나 작은 건 없어요. 같은 점은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k값이 4보다 같아도 되는데 위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k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4죠. 이거 절대값 벗겨가지고 식으로 이야기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고요. 절대값 벗기지 않고 어차피 1차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서 개형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됐죠?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뭐라고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너무 쉽거나 너무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면 그래프 그려서 무조건 해석해 주는 겁니다. 됐죠? 53분이네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명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명제 무슨 뜻인지 명제입니다. 내 책에다 대입. 네, 새 책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책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이 스티커 넣어드렸어요. 본인이 붙이고 싶은데 붙이세요. 네,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붙일까 했는데 귀찮아서 안 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 새 책에 이 캐릭터가 조금 변했다는 이야기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강인해졌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라는 의미로 강인한 모습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강인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나아요. 아, 이건 너무 귀여워요. 예, 약간 그 뉴비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강한 마스터 같은 느낌입니다. 멋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티커 하나 더 가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연구 좀 해요. 그래서 바꿔드렸어요. 자, 명제입니다. 명제고요. 새로 드린 교재 얼굴을 왜 가렸어요? 그래도 여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계속 쳐다볼 겁니다. 이 친구가. 못 쳐다보고 나간. 그래요. 넌 정말 종이 위에 붙였군요. 네. 그래요. 선생님 심혈을 기울여서 제미나이한테 만든 건데. 자, 그래서 명제는 중요한 이야기 바로 뭐냐면 참, 거짓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명확한 문장이나 식입니다. 이걸 명제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확한 게 중요해요. 명확한 게 중요하고요. 명확한 게 꽤 중요합니다. 명확한 게 아주 중요해요. 참이냐 거짓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이면 그냥 참인 명제고요. 거짓이면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참 혹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빈이라고 아나요? 네. 배우 중에? 원빈 배우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모르죠. 예, 그러면 차은우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선생님까지 9명 있어요. 9명이 모두 차은우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혹시 차은우가 잘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차은우가 잘생긴 건 참인 명제는 아닙니다. 차은우 부모님이 차은우 어릴 때 그랬대요. 너는 잘생긴 거 아니니까 어디 가서 얼굴로 와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보기에도 잘생기긴 했겠죠. 예, 그랬는데 누군가에게는 잘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참이지만 누군가에게 거짓이 될 수도 있게 이렇게 불명확한 경우에는 명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2는 3보다 크다.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2는 3보다 크다. 맞나요? 틀린가요? 틀리죠.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도 늘 틀리다는 답이 나옵니다. 제대로 수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럼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이죠. 거짓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명제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거짓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확해야 된다고요.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집합하고 비슷해요. 집합은 어떤 조건이 명확한 친구들 모아놓은 거였었죠. 그거에 해당하는 친구들 모아놓은 거. 그죠? 그래서 사실 명제는 명제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명제는 꼭 누구랑 연결시키셔야 되냐면 집합하고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합하고 명제는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호환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명제는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참이냐 거짓이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기 제목 적을 거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1르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저 x에 1르면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x에 1을 넣으면 참이에요.
참은 보통 true라서 t로 많이 씁니다. 근데 x에 0을 집어넣으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0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죠. 거짓은 false를 써서 f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x에 들어오는 값에 따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이런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명제가 아니에요. 이런 친구는, 이런 친구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참 거짓이 명확한 건 명제, 참 거짓이 미지수나 특정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친구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럼 이 조건에 연결을 해서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모임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 집합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저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참으로 만드는 애를 모아놓은 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명제에서의 집합이고 참으로 만드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 진리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보통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P 땡땡 이렇게 써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크거나, 이렇게 적을까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적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실제 값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참으로 만드는 값들을 모아놓은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집합. 그리고 그건 대문자로 적습니다.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적는 거예요. 는 한 다음에 집합이죠, 집합. 집합의 표시를 위해 중괄호를 해주고요. 해당하는 친구 모아주면 됩니다. 1, 2, 3, 4, 5. 뭘로 표현했어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사실 이게 기억나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때 x 바하고 바 다음에 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는 원소나열법으로 진리집합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현우 씨, 혹시 필기 같은 건 안 할 건가요? 요거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조건과 그것에 해당하는 참으로 만드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명제랑 살짝 다른 거예요. 됐죠? 자, 요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를 부정할 겁니다. 이 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이 맞아요. 긍정의 반대인 부정인 겁니다. 긍정의 반대인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맞는 예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명제는 아닙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명제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잘생겼다를 부정해 보세요. 현우 씨, 나는 잘생겼다 자주 말했으니까 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잘생겼다 부정하면 뭐가 되나요? 나는 잘생겼을 리가 없다. 네, 못생겼다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잘생긴 거랑 못생긴 거 사이에 무언가가 존재하죠. 평범하다도 있고요. 훈훈하게 생겼다도 있고요.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흑, 백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걸 부정하면 사실은 나는 잘생겼다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생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생겼다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걸 명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는 1보다 크다.
이거 부정해 볼까요? 이거 명제는 맞아요? 2는 1보다 크다고 이거 참인 명제입니다. 이거 부정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2는 1보다 크지 않다가 맞는 겁니다. 작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소관계는 크다도 있고 작다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같다도 있잖아요. 그럼 크다가 아니면 이 두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크다가 아니면 크다를 부정하면 작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두 개의 종류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2는 1보다 크지 않다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 우리 가우스 할 때 많이 썼죠. 그럼 크지 않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소관계는 세 개라고요. 크다, 작다, 같다예요. 그럼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풀어서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럼 원래 부정은 이렇게만 하면 되지만 크지 않다는 의미상 뭐랑 똑같다고요? 작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2는 홀수다. 이거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입니다. 2는 홀수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예요. 근데 이걸 뭐 할 거라고요? 부정할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구윤 씨, 2는 홀수이다를 부정해 보세요. 2는 아니요. 그 전에 우선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홀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자연수 체계에선 홀수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홀수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짝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홀수가 아니다를 똑같은 의미로 짝수다 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흑백 형태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크다, 작다, 같다 대소관계는 크다의 반대가 작다가 아니라고요. 왜요? 같다도 존재하니까. 여러분 검은색의 반대는 뭔가요? 검은색을 부정하면 뭔가요? 검은색이 아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흰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부정은 반대편에 위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부정은 아니다의 개념보단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게 수학에서 의미하는 부정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부정은 반대 의미를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흑색의 반대는 백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논리 쪽이나 수학 쪽에서는 흑색의 반대는 흑색이 아니답니다. 검정색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명제는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집합. 우리 집합 중에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게 있었네요. 집합의 연산 중에 땡땡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있었나요? 여집합이죠. 그래서 부정은 사실 집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해요. 오늘의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해요. 부정은 단순히 아니다가 아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든 과 어떤 입니다. 자, 모든과 어떤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두 명 있는데 사람은 남자다. 이걸 뭐 할 거냐면 부정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다를 부정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전체 경우. 두 명 있어요. 근데 남자일 수 있고요. 남자, 여자일 수 있고요. 여자, 남자일 수 있고요. 여자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 외에 다른 경우 없죠? 네, 두 명이 있는데 하나 남자고 하나 여자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남자다면 이걸 말하는 거죠. 맞죠? 그럼 부정이면 이거를 부정하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하자고요. 됐나요? 그럼 이 세 친구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남자 있나요? 여기는 남자 있나요? 여기는 남자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남자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얘 때문에요. 두 명 중에 어떤 사람은 남자다. 틀려요. 그럼 여기에 여자 있나요? 여기에 여자 있나요? 여기에 여자 있나요? 그럼 이 세 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여자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다를 부정하면 모든이 부정되면서 어떤 사람은 사실 남자가 아니다죠. 남자가 아니다인데 남자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현재 구조에서는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혹시 성이랑 젠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냥 생물학적 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는 빼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 두 종류가 아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종류가 아닌 친구 이야기를 해서 우리 3명 있어요. 3명. 3명 있는데 그 3명이 빨간 옷, 파란 옷, 초록 옷 이렇게 3개 입을 겁니다.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입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모든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다. 근데 이걸 무엇할 거라고요? 부정할 거예요. 이걸 부정할 겁니다. 그럼 빨간 거는 R, 파란 거는 B, 그 다음에 초록은 G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이야기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보면 RRR도 있을 거고요. RBG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GG도 있을 거고요. 쭉 해서 BBB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GG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총 27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에 셋이니까 27가지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모두가 빨간 옷을 입었다라고요. 그럼 그걸 부정하면 나머지 이야기를 해야죠. 나머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레드가 아니어도 블루나 그린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를 보면서 모든 사람은 그린을 입었다. 어떤 사람은 그린을 입었다.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블루를 입었다. 안 되죠. 다른 친구들은 되지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모두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빨간 옷을 어떻게 했다? 입지 않았다가 바로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현우 씨? 현우 씨.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어떤. 모든이 아니고 어떤이 되고요. 뒷부분에 있는 이 형태도 부정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돼지다.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떤 사람은 돼지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 말랐다가 아니라고요. 모두 돼지다의 부정이 모두 말랐다가 아닌 겁니다. 물론 명제가 아니지만요. 그런 것처럼 모든하고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자, 그럼 요거는 이야기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 메인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결국 명제는 무엇과 같다고요?
집합과 같다고요. 그럼 명제의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집합 버전으로 바꿔서 해볼 겁니다.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집합 버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명제가 있고요. 그걸 표현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진리집합 형태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명제, 정확히 말하면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 그걸 이제 명제 형태로 표현하는데 조건 P는 우리 진리집합에서 라지 P로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명제에서 부정을 의미하는 거 있죠? 부정을 의미하는 건 물결무늬로 표현을 해요. 기호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not P라고 써요. 그럼 의미는 뭐냐면 P가 아닌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건 집합으로 쓰면 뭐가 되겠어요?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에 대한 부정은 어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은 집합으로 넘어간다면 기호는 특별히 없고요. 늘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어떤은 참이 되려면 존재하면 된다예요. 이게 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하고 어떤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부정관계에 있습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제에서 그리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P 그리고 Q입니다. 그럼 P 그리고 Q면 우리 그리고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이것 그리고 이것 공통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가 됩니까? 교집합이에요. 그때 교집합할 때 적어드렸죠? 밑에 읽을 때 P 그리고 Q 이렇게 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다음 할 건 P 또는 Q가 됩니다. 그럼 이건 P 뭐가 돼요? 합집합 Q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밑에 적어주세요. 땡땡땡하고 땡땡땡 적을 겁니다.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P 교집합 Q는 P 그리고 Q죠.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 뭐랑 똑같다고요? 부정이라고요. 앞에 물결 붙여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었어요. 기억나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 여집합이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되고요. 이건 외우자고 했어요. 교집합을 여집합 씌우면 뭐가 된다고요? 합집합이 된다 했죠. 기억납니까? 그럼 이건 not P 그리고 Q니까 P의 여집합 not P Q의 여집합 not Q Q의 여집합 not Q 뭘로 변했어요? 또는으로 변했죠. 그래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와 또는은 부정관계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사실은 명제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집합하고 명제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에서 이렇게 어떤 조건들을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조건들이 합쳐지면 하나의 명제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적으시고 오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덥죠? 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근데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 이, 대우라고 옛날에 했는데 이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려놓으시고요. 예, 필기를 하세요. 예, 필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P가 있어요.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합쳐서 명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형태로 만들면 이건 명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건 P 땡땡하고 X가 2보다 크다. 그럼 이거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할 때마다 참거짓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Q 쓰고 나서요. X제곱이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할 때마다 참거짓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2보다 크면 X제곱은 4보다 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직관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2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4보다 커지나요? 2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4보다 커지나요? 2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4보다 커지나요? 맞죠? 그럼 이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명제가 돼버린 거예요. 조건들을 합쳐서 땡땡땡이면 땡땡땡이다 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명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앞에 있는 친구를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영어에서 가정법 할 때, if 할 때 그 가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를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들을 가정 결론 형태로 배치함으로써 명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온 김에 이것도 물어볼까요? 앞에 봐요. P면 Q이다죠?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P면 Q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Q이면 P다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X제곱이 4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맞나요? 여기서부터 많이 어려워합니다. 내가 알던 세계가 엄밀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어려워요. X제곱이 4보다 크면 X는 2보다 큰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X제곱이 4보다 크다는 건 뜯어서 설명하면 2차 부등식이죠? 이건 뭐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냐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2보다 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도 있는 친구를 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거짓인 명제 뒤에 거짓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참인 명제 뒤에 참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 근데 거짓인 명제보다는 참인 명제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뒤에 참이라고 쓰면 한글이죠? 귀찮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과 결론 형태인데 P면 Q인데 이게 만약에 참이죠? 그럼 이렇게 참이라고 쓰는 것보단 P하고요.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한 줄로 쓰셔야 되고요. 두 줄로 쓰셔야 됩니다. 그럼 두 줄로 쓰여 있다면 이걸 우리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한 줄짜리는 뒤에 적혀 있는 게 없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현재 모르는 상태. 두 줄이라면 참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가정 결론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네요. 우리 명제를 풀면서 결국 누구랑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집합이요. 가정 결론 이렇게 표시한 명제를 해당하는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X제곱이 4보다 크다였죠.
그럼 이건 풀어서 설명하면 x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예요.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포함 관계가 이렇게까지 쓰입니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Q가 있고요. 그 안에 P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잘 봐요. P라면 Q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맞죠? 근데 Q라면 P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Q 중에 P인 친구도 있지만 P가 아닌 친구도 있습니다. 맞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꾸 외모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하려면 키가 커야 됩니다. 맞나요? 모델하는데 키가 작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키가 큰 사람 중에 일부가 모델이에요.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돼요. 모델은 키가 크다. 되죠? 그죠? 근데 키가 큰 사람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키가 크지만 모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결론 중엔 결론이 더 커야 됩니다.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오늘은 가정 결론 이야기와 참거짓만 따질 수 있으면 되고요. 요거에서 마지막 이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건들로 가정하고 결론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현재 모릅니다. 두 줄이 아니니까요. 뒤에 참거짓 안 쓰여 있으니까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근데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꿀게요. 그래서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꾼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학에서 역이라고 부릅니다. 역. 너와 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불러요? 역지사지라고 부르죠? 그때 그 역이에요. 역은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은 뭘 말한다고요?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게 역입니다. 현영씨, 그만 주무시고 필기예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친구의 가정에도 부정을 하고요. 결론에도 부정을 할 거예요. 우리 부정을 하는 걸 다르다라는 의미로 다를 이자에 한문을 쓸 겁니다. 오늘 깐 건데 아깝네요. 다를 이자라는 한문을 씁니다. 그럼 이건 not P면 not Q이다 로 쓰는 거예요. 가정과 결론을 무엇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이런 걸 이라고 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사라져서 이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온 이 친구 있죠? 어떤 가정 결론을 부정해서 나온 이가 있는데 이 친구를 다시 뭐 할 거냐면 역을 할 겁니다. 역을 할 거예요.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뒤집어요. not Q이면 not P다가 됩니다. 됐나요? 어떤 명제가 있는데 일을 하고 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 도착했죠. 괜히 이런 표를 그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명제를 역을 하고요. 일을 하면 얘가 되겠죠. 그죠? 이 친구의 부정을 붙이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도 봐요.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역을 하면 얘죠. 일을 하면 얘입니다. 그죠? 얘를 기준으로요. 일을 하면 얘고요. 역을 하면 얘예요. 반대로 이걸 기준으로 역하고 일을 하면 얘고요. 이걸 기준으로 일을 하고 역을 하면 얘예요. 맞나요? 모든 관계가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럼 귀찮아요. 뭐가 귀찮냐면
어떤 명제를 중심으로 역도 하고 이도 하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역과 이를 한 번에 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우입니다. 어떤 명제를 역하고 이 또는 이하고 역하는 구조를 대우라고 부릅니다. 어떤 명제를 역하고 이하고 역하는 관계를 대우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관계는 설명됐죠? 그럼 이걸 왜 가르치고 있냐면요. 물론 역의 관계를 찾으세요, 대우의 관계를 찾으세요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요것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뭐냐면 원래 명제의 참, 거짓은 대우 명제의 참, 거짓과 같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뒷부분에 가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내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 참이죠? 그럼 이거 무조건 참이라고요. 이거 거짓이죠? 그럼 이거 무조건 거짓입니다. 반대로 이거 거짓이죠? 이거 거짓이에요. 이거 참이면 이것도 참입니다. 그럼 이게 참이죠? 그럼 대우 형태는 이것도 참인 거예요.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은 동일하답니다. 그리고 그 외엔 알 수 없음이에요.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고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 뭐라고요? 대우 명제만 참 거짓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직접 해보죠. 저거 밑에 하나만 더 적을게요. 왜 이렇게 졸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적으세요. 목 아픈데 근데 이거 많이 하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저거의 예를 들어보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봐, 개 크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안 잘게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선생님 힘들어요. 참입니다. 이게 원래 목소리인가? 아니죠. 네, 수업하려고 옛날에 만들었다. 아까 얘기해서 너무 시끄럽다고 옆에서 항의 들어와서 바꾼 겁니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의 대우 형태를 써볼 거예요. 대우 형태를 쓸 겁니다. 대우 형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역을 하고 일을 하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해보죠. 역부터 해보겠습니다.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역한 거예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x가 1이라는 건, x제곱이 1이라는 건 x가 1이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 2를 끼얹어 볼게요. 2니까 부정합니다. x제곱은 1이 아니다이면 x는 1이 아니다이다. 그럼 이건 대우예요. 이 대우는 참이라고요, 거짓이라고요? 판단하기가 개빡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등호가 있는 것만 했지 등호가 아니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일일이 찾아보겠습니다. x는 1이 아니다라는 건 수직선상에 그리면 여기 1이 있어요. 1이 아닌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 참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냐고 이 새끼들아. 자, 그래서 이번엔 x제곱은 1이 아니다는 x는 1이 아니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답니다. 아까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면 5와 또는이 그리고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부정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부정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1도 아니어야 되고요. 동시에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실수 전체에서 1만 쏙 빠지는데 얘는 1도 빠지고 마이너스 1도 빠지죠. 그럼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네요. 얘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얘가 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이런 걸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 형태의 조건이 나오면, 명제가 나오면 대우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대우에 대한 증명은 사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통 뭘로 많이 나오냐면 이 수가 유리수인지 그건 귀류법이구나. 다른 이야기들로 좀 하니까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1분이네요. 10분 쉬었다가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 몇 개 풀어드리고 오늘 1일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7-4번입니다. 정석 127페이지고요. 기본 문제 7-4번 보시면 다음 명제의 부정을 구하시고 그 부정의 참거짓을 판단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원래 명제와 원래 명제 그리고 부정 형태 명제 참거짓은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 있죠.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어떤이 되는 겁니다. 어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됐고 문제에서 크다죠.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작거나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자, 어떤은 뭐라고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게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x에서 적정한 수를 넣어서 이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애가 있나요? 있나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x값이 있나요? 있다. 네, 어렵죠. 있어요. 뭐 있나요? 그 2분의 2분의 1 같은 거 있죠? 1. 1은 안 돼요. 1도 되긴 되네요. 자, 부등식 나왔네요. 그래프. 맞아요. 기본 접근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그래프 그리면 0하고 1, 1, 마이너스 1, 1을 지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 그려볼게요. y는 x 그래프 그리면 0, 0하고 1, 1 지나는 이런 친구죠. 그럼 보세요. 이 친구, 1차의 y값이 2차의 y값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이 있네요. 이 친구들에 있네요. 그죠? 존재하죠? 그럼 어떤은 존재하면 참이라고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늘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존재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요? 어떤은요. 그래서 1번은 부정 형태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고 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3번 보죠. 3번 보시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예요?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를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되고요. x제곱 플러스 3이 0이다를 부정하면 뭡니까? 0이 아니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네. 실수 x예요.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큰 수죠. 크거나 같은 수죠, 정확히. 실수의 제곱이니까요.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실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3까지 더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3은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3이 0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 왜요? 참이잖아요. 참이잖아요. 잘못 말했어. 맞죠? 그래서 참입니다.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도 0을 넣어도 3을 넣어도 늘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왜? 3보다 큰 수니까. 그래서 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든하고 모든은 늘 성립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은 하나라도 성립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모든이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안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이 조건에 해당할 수 없는 친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에요. 그걸 못 찾으면 뭐다?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이 참인지 확인하려면 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되는 걸 하나라도 찾았으면 몇 개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참인 겁니다. 그럼 어떤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안 되는 거가 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지금 이 상태 그대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다시 말하면 x제곱 플러스 3은 0을 만족시키는 실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오늘의 마지막 내용. 응, 7-7입니다. 다음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라고 하자.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가정과 결론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를 P로 잡을래요? 날씨가 추운 걸 P로 잡을래요? 춥지 않은 걸 P로 잡을래요? 추운 걸 P로 잡을래요? 춥지 않은 걸 P로 잡을래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춥지 않은 걸 P로 잡. 그럼 P를 날씨가 춥지 않다예요. 그러면 낮 P는 날씨가 춥지 않다가 아닌 거니까 뭐예요? 날씨가 춥다가 낮 P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Q는요. 제비가 돌아온다로 할게요. 그러면 낮 Q는 생략하겠습니다. 제비가 돌아오지 않는다예요. 그럼 첫 번째 친구는 P면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줄로 썼습니다. Q이다가 된 겁니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됐죠? 그 다음에 R은 봄이 온다예요. 됐죠? S는 꽃이 핀답니다. 그럼 두 번째 친구는 R이면 S이다. 참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봄이 오면이래요. 봄이 오면 PQRS 중에 뭔가요? PQRS 중에 뭐예요? 봄이 오면 R. R이죠. R이면 제비가 돌아온다. 여기서 제비가 돌아온다 뭐예요? Q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R이면 Q이다가 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구조인데 R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보세요. R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Q로 끝났으면 좋겠다. 번쩍번쩍하죠? R로 시작해서 Q로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Q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P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S와 P가 왜 갑자기 뒤를 봅니까? S와 P가 이런 관계라면 R이면 S고 S면 P고 P면 Q이다를 줄여서 R이면 Q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죠? 이런 게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3단 논법이고요. 논리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숫자 말고 그냥 수 말고 논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큰 전제 중에 일부를 이야기하고 그 일부의 일부를 이야기해서 큰 전제가 일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예요. 대표적인 걸로는 뭐 있냐면요. 사람은 죽는다예요. 사람은 모두 죽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되죠. 네. 그럼 이건 보기만 하세요. 사람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친구들은 모두 죽는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죽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죠.
그럼 아까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죽는다고 그랬죠? 그럼 소크라테스도 죽는 거죠. 뭐예요? 3단 논법입니다. R이면 S인데 S이면 Q니까 R이면 Q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3단 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틀린 예를 쓰면요. 사람은 죽는다. 돼지도 죽는다. 사람은 돼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상위 하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어렵죠. 근데 그것까지를 다루진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다루고요. 이런 형태로만 다루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 무엇이 연결되면 이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냐면 S와 P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참이라면 연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대우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드렸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참이라는 걸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not P면 not S, 뭐 이렇게 적었냐? S이다를 보이셔도 됩니다. 이게 참이라면 이것도 참이라서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결국 보이셔야 되는 건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 둘 중에 하나를 보이시면 됩니다. 그럼 찾아보죠. 이걸로 이야기하면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예요. 맞죠?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예요. 여기 중에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가 있나요?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문제에선 이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not P예요. 날씨가 춥다면 not S. 꽃이 핀다를 부정했으니까 꽃이 피지 않는다. 그럼 이거 뭐예요?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 구조를 빼고 말로만 놓고 보면 이게 왜 돼? 이런 느낌인데 구조를 따져보면 맞게 되는 겁니다. 수학이 아닌 느낌이죠? 논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이걸 제일 먼저 해서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뒤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이 정도를 못하면 수학은 그냥 숫자 계산인 것뿐이에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한 4분 남았어요. 4분 남았는데 1일 테스트를 좀 빨리 보겠습니다. 책상에 있는 거 정리하세요.